지난 초여름 무렵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중 1장인 역사가와 사실만을 낭독한 것은 딱딱한 사회과학 책을 좋아하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으리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책 전체를 낭독해 줄 수 없느냐는 몇몇 구독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곰곰 생각해보니 많은 분들이 즐겨 듣지는 않을지라도 이 명절을 전편 낭독하는 일은 책장에 꽂혀만 있는 책들을 낭독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책 들려주는 창가의 컨셉과 일치하기에 전편을 낭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재미있거나 쉽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세계의 명절을 전편 청독하는 일은 무척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 장씩 이틀에 한 번씩 업로드하겠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한 땀 한 땀 함께 읽기로 하죠. (2장) 사회와 개인. 사회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닭과 달걀의 문제와 비슷하다. 이것을 논리적인 문제로 다루건 역사적인 문제로 다루건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반대의 주장에 의해서 정정되지 않아도 되는 주장은 할 수가 없다. 영국의 시인 던의 유명한 말에 어느 누구도 섬이 아니며 완결되지는 않았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 본토의 일부이다 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진리의 일면이다. 반면에 고전적 개인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많은 인간을 모아보아도 그것만으로 다른 종류의 실체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모으기 전에도 그 사람들은 존재하고 있었다든가 어떤 종류의 실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단순한 생물적 통일체에서 사회적 통일체로 바꾸어 간다. 역사시대이거나 선사시대이거나 어떤 단계의 인간이든 태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벌써 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개인적인 유전이 아니라 그가 성장한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획득이다. 말과 환경은 상호간에 그의 사상적 성격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고 그가 유년기에 품는 관념은 타인에게서 획득한 것이다. 사회에서 분리된 개인은 언어도 정신도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의 매력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서 독립된 개인에 대한 상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로빈슨은 추상적인 개인이 아니라 욕구 출신의 영국인이고 성경도 가지고 있었으며 또 자기 종족의 신에게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에서 그는 곧 프라이데라는 하인을 얻게 되고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건설을 시작한다. 또 하나 이 점에 관계 있는 이야기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악령에 나오는 키릴로프의 이야기인데 그는 자기 자신의 완전한 자유를 증명하기 위해 자살한다. 자살이야말로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오직 하나의 완전히 자유로운 행위이며 다른 모든 행위는 어차피 사회에 속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인류학자는 흔히 미개인은 문명인에 비하면 개인적일 경우가 적으며 완전히 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거기에는 기본적인 진리가 있다. 복잡하고 진보된 사회와 비교한다면 단순한 사회는 개인의 기능이나 직업상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일이 거의 없고 또 그래도 된다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에서는 획일적이다.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의 개인화의 증대는 현대의 진보된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또 그것은 사회활동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인화 과정과 사회의 위력 및 결합력의 증대와의 사이에 대립관계를 설정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일 것이다. 사회의 발달과 개인의 발달은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서로 제약하는 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복잡하고 진보된 사회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개인 간의 상호 의존이 복잡하고 진보된 형태를 가진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국민사회가 그 개개 구성원의 성격이나 사상을 만들어내는 힘, 그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획일성이나 동일성을 낳는 힘이 혹시라도 미개 종족 사회의 힘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위험한 이야기일 것이다. 국민성이라는 생물적 특질에 입각한다는 낡은 관념이 깨뜨려진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그러나 사회나 교육 같은 국민적 배경의 차이에서 생기는 국민성의 차이는 부정하기 힘든 것이다. 그 인간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두드러지게 다르므로 이것을 지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미국인, 러시아인, 인도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 차이 중 어떤 것, 아마도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인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다시 말해 사회 구성 방식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전체로서의 미국 사회, 러시아 사회, 인도 사회의 차이를 연구하는 것이 아마 개인으로서의 미국인, 러시아인, 인도인 사이의 차이를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명인도 미개인과 마찬가지로 그가 사회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회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만들어진다. 달걀이 없으면 닭이 있을 수 없듯 암탉이 없으면 달걀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당연한 진리는 오늘날 서구 세계가 가까스로 벗어나려 하고 있는 기이한 예외적인 역사적 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어려웠다는 사실만 아니라면 논의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개인주의 숭배는 현대의 역사적 신화 중에서도 가장 보편화된 것의 하나이다. 브루크하르트의 이탈리아에서의 르네상스 문화 제2부에서는 개인의 발달이라는 부제가 들어있는데 이 책에 서술되어 있는 설명에 따르면 개인 숭배는 르네상스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그때까지는 인종, 종족, 당파, 단체의 일원이라는 자각밖에 없었던 인간이 정신적인 개인이 되어 그러한 자각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 뒤 개인 숭배는 자본주의나 기독교의 발전과 결합하고 산업혁명의 시작과 결합하고 자유방임의 학설과도 결합하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으로 선언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는 개인의 권리였다. 19세기의 위대한 철학인 공리주의의 기초는 개인주의였던 것이다. 타협론이라는 몰리의 논문은 빅토리아 시대의 자유주의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헌인데 거기에서 몰리는 개인주의나 공리주의를 인간의 행복 및 복지의 종교라고 불렀다. 소박한 개인주의는 인간 진보의 기본 경향이었다. 이것은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이데올로기의 분석으로서는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것이리라. 그러나 내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은 현대 세계의 융성에 따르는 개인화의 증대는 문명 진보의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사회혁명은 어떤 새로운 집단을 권력의 자리에 앉힌 것이다. 그것은 항상 개인을 통해서 또 개인의 발전에 신선한 기회를 줌으로써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초기에는 생산 및 분배의 단위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개인에 달려 있었으므로 새로운 사회 질서의 이데올로기는 사회 질서에 있어서의 개인의 창의가 맡은 역할을 크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 전체가 역사적 발전상의 어떤 특수한 단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사회적 과정이었으므로 이것을 사회에 대한 개인의 반역 또는 사회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의 해방 등의 견해로 설명할 수는 없다. 수많은 조짐으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발전의 이데올로기의 중심이었던 서방 세계에서도 이런 역사적 시기는 종착역에 이르렀다. 여기서 소위 대중적 민주주의의 발흥이라든가 경제적 생산 및 조직이 개인 우위의 형식에서 차차 집단 우위의 형식으로 변하고 있다든가 하는 점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고 풍요한 시기의 결과인 이데올로기는 지금도 서유럽 및 영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지배적인 힘을 떨치고 있다. 우리는 자유와 평등 또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정의 사이의 긴장을 추상적인 용어로 표현할 때 이 추상적인 관념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기 쉽다. 이것은 개인 자체와 사회 자체 사이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사회 속에 있는 여러 개인의 집단과 집단 사이의 투쟁이며 어느 집단이건 자기에게 유리한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사회 정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일대 사회운동이라는 의미의 개인주의가 아닌 개인과 사회 사이의 그릇된 대립관이라는 뜻에서의 개인주의는 이제 특정 이익 집단의 슬로건이 되었고 또 그것이 논쟁적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데 장애물이 되어버렸다.
물론 개인 숭배도 개인을 수단으로 하고 사회나 국가를 목적으로 하는 도착 현상에 대한 항의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사회의 바깥에서는 추상적인 개인이라는 관념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한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쯤에서 나의 긴 탈선도 비로소 끝을 맺게 된다. 역사에 대한 상식적인 견해로 본다면 역사란 개인에 의해 쓰여진 개인에 대한 기록이다. 실제로 이 견해는 19세기의 자유주의적 역사가들에 의해서 수용되고 장려되어 왔으며 또 본질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불충분한 견해로 생각되므로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역사가의 지식은 개인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그 축적에 참가해온 것이다. 그리고 역사가, 즉 그 행위를 연구하는 당사자들만 하더라도 진공 속에서 행위한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 어느 사회의 문맥 속에서 또 그것에 충동을 받으면서 행위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번 강연에서 나는 역사란 현재의 역사가와 과거의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대화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이 방정식 양쪽의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의 비중을 연구할까 한다. 역사가는 어디까지 단일한 개인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자기의 사회 및 시대의 산물인가? 역사상의 사실은 어디까지가 단일한 개인에 관한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회적 사실인가? 그런데 역사가도 한 개인이다. 따라서 그는 다른 많은 개인과 똑같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며 그가 속한 사회의 산물인 동시에 그 사회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대변인이다. 그런 자격으로 그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에 접근해가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역사의 과정을 움직이는 행렬로 논한다. 그 비유는 그런대로 괜찮다. 다만 역사가가 그 비유에 이끌려 깎아지른 바위 끝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독수리나 발코니에 서 있는 거인이라도 된 듯이 여기는 일이 없다는 전제하에 하는 이야기다. 이것은 이치에 닿지 않은 일이다. 역사가도 같은 움직이는 행렬의 어느 한 부분에 끼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겨놓고 있는 또 하나의 희미한 그림자 인물에 불과하다. 그런데다가 행렬이 꾸불꾸불 좌우로 굽고 때로는 다시 되돌아가고 해서 이 행렬의 여러 부분의 상대적 위치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예컨대 1세기 전의 증조부보다 오늘의 우리가 중세와 더 유사하다든가 카이사르의 시대가 단테의 시대보다 현대와 더 유사하다든가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행렬과 함께 역사가가 앞으로 나아감에 따라 계속해서 새로운 전경이 펼쳐지고 새로운 시각이 나타난다. 역사가는 역사의 일부이다. 역사가가 서 있는 행렬 속의 지점이 과거에 대한 그의 시각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공리는 역사가가 취급하는 시대가 그 자신의 시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통용되는 것이다. 내가 고대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을 무렵 이 문제에 대한 고전은 그로트의 그리스 역사와 몸젠의 로마 역사였다. 1840년대 저작 활동을 한 성각자이자 급진적인 은행가인 그로트는 영국의 진보적인 신흥 중산계급의 소망을 아테네 민주정치의 이상화된 모습에 담았는데 거기서는 페리클레스가 벤담주의적 개혁자의 역할을 하고 아테네는 잠시의 방심으로 제국을 맞이하게 되어 있었다. 그로트가 아테네의 노예제도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그가 속한 집단이 영국의 공장 노동자라는 새로운 계급 문제와 대항할 힘이 없다는 증거라고 생각해도 과히 틀린 얘기는 아닐 것이다. 몸제는 독일의 자유주의자로 1848년부터 1849년에 걸친 독일 혁명에 지치고 상처 입어 환멸을 느낀 사람이었다. 그는 1850년대에 저작 활동을 했지만 정치적 대망의 달성에 실패한 독일 국민들에게는 뒤에 남겨진 혼란을 제거할 강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가 카이사르에게 가한 그 유명한 이상화에도 독일을 폐허에서 구제할 강력한 인물에 대한 이런 동경의 소산이며 능숙한 수다쟁이이자 교활하고 우유부단한 법률가이자 정치가인 키케로도 마치 1848년 프랑크푸르트의 바울교회에서 있었던 헌법회의 석상에서 곧장 걸어 나온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는 이런 점을 파악해야만 비로소 몸제네 역사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그로트의 그리스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 민주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840년대 영국의 철학적 급진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에게 있어서 1848년 혁명의 의미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몸제네 로마 역사를 교재의 하나로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당치 않은 말이라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이것이 위대한 역사서로서의 이 두 책의 지위를 손상시키지도 않는다. 베리가 취임연설에서 몸제네의 위대함은 그의 로마 역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비문 집성이나 로마 헌법에 관한 업적에 있다고 주장한 이래 그것이 그대로 유행되고 있지만 나는 이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역사를 편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위대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각이 현재의 여러 문제에 대한 통찰에 비추어져야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공화정 몰락 뒤에 몸제니 더 이상 역사의 붓을 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워했다. 몸제에게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나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몸제니 역사를 쓰고 있을 당시의 독일에는 아직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는 만일 강력한 인물이 정권을 장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몸젠을 격려하여 거슬러 올라가 로마의 무대에 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로마 제국의 역사는 결국 쓰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예는 오늘날의 역사가 중에도 많이 있다. 지난번 강연에서 나는 트리벨리언 박사의 앤 여왕 시대의 잉글랜드야말로 그가 그 흐름에 이어져 있는 휘구적 전통에 대한 기념비적 저작이라고 찬사를 보냈다. 이번에는 우리들 대부분이 제1차 세계대전 후 학계에 등장한 영국 최대의 역사가라고 생각해온 루이스 네이미어의 당당하고 중요한 업적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자. 네이미어는 대략 75%가 자유주의자라는 영국의 전형적인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지난 100년 이상 동안 영국의 역사가들 중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였다. 영국의 역사가들로서는 18세기 중엽에서 1914년에 걸친 역사적 변화를 더 바람직한 것으로의 변화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가 미래에 대한 공포와 결합하기 시작했고 변화란 을에 더 나쁜 것으로의 변화라고 생각되는 보수주의적 사상의 부활의 시기, 즉 1920년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네이미어의 보수주의의 강도나 깊이도 액턴의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대륙적 배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데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네이미어는 그의 동시대 사람인 피셔나 토인비와는 달리 그 근거를 19세기의 자유주의에다 두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그에 대한 미련에 고민하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헛된 평화가 자유주의의 파산을 분명히 한 뒤로 그 반동은 사회주의나 보수주의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네이미어는 보수주의 역사가로 등장했다. 그는 두 가지 분야를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는데 그 선택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는 영국 역사상 지배계급이 질서가 있고 매우 정적인 사회 속에서 지위 및 권력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힘이 있었던 최후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갔다. 누군가 네이미어는 역사에서 정신을 제거했다고 비난한 일이 있다. 아무래도 그것은 적절한 말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비평가가 지적하려고 한 점은 이해할 수 있다. 조지 3세 시대의 정치는 프랑스 혁명과 함께 세계를 엄습하여 자유주의의 승리의 세기를 도입한 그 진보적 열광적 신앙이라는 사상의 광신주의에 아직은 물들지 않고 있었다. 어떤 사상도 혁명도 자유주의도 없었으므로 네이미어는 이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때까지는 안전한 시대의 빛나는 초상을 우리에게 전하는 길을 택했다. 그러나 네이미어는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에서 일어난 근대의 창조적인 대혁명을 무시하고 1848년의 유럽혁명, 다시 말해서 좌절된 혁명, 고양되는 자유주의적 소망의 전 유럽적인 후퇴, 무력에 직면한 사상,
군대와 마주섰을 때 느끼는 민주주의자의 공허함에 대한 증명, 그 철저한 연구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그 지극히 부끄러운 좌절을 네이미어는 인텔리 혁명이라 부르고 정치라는 진실된 일 속에 사상이 끼어드는 것은 무익하고 위험하다는 교훈을 반복해서 주장하였다. 나의 결론은 단순히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다. 사실 네이미어는 역사 철학에 대해 전혀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2, 3년 전에 발표된 논문에서 그는 여느 때의 그 명석하고 강력한 어조로 자기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학설이나 교리에서 정신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가 사고하는 데는 유리한 것이다. 그리고 역사에서 정신을 제거했다는 비난에 대해 스스로 언급한 뒤 그것을 부정하지 않은 채 말을 이었다. 정치 철학자 중에는 지금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정치 문제 논의가 침체되어 있다든가 존재하지 않는다든가 구체적인 문제 때문에 실제적인 해결이 되지 않을 뿐이지 양당이 다 프로그램이나 이상을 잇고 있느니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가 볼 때 그런 태도는 우리의 국민성이 성숙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측된다. 나로서는 정치 철학의 활동에 방해받지 않고 그런 태도가 길게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다. 나로서는 지금 이 견해를 따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런 일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싶다. 이 자리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는 2가지 중요한 진리, 즉 첫째로 역사가가 연구하는 입장을 먼저 파악하지 않으면 그 역사가의 연구를 제대로 이해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다는 것. 둘째로 이러한 입장은 그 자체가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뿐이다. 마르크스도 일찍이 말한 바 있지만 교육자 자신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기 바란다. 오늘날의 유행어로 말하면 세뇌자의 뇌 그 자체를 세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앞서 내가 말한 그로토와 몸젠, 트리벨리언과 네이미어 등의 역사가들은 이를테면 모두 저마다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거푸집에 끼어져 있었으므로 그들의 초기 저작과 후기의 저작 사이에는 눈에 띄는 견해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반면에 격동기의 역사가들 중에는 그 저작 속에 하나의 사회적 질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질서와 계기를 반영하는 사람도 있다. 독일의 위대한 역사가 마이네케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애도 활동도 꽤 오랜 기간에 걸쳐 있는데 그 조국의 운명에 있어서의 많은 혁명적 및 파국적인 변화가 그 기간에 들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결국 서로 다른 형태의 마이네케를 보게 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역사적 시대의 대변인 구실을 하여 제각기 그의 3대 저작 중의 하나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 마이네케는 1907년에 출판된 세계 시민주의와 민주국가에서 비스마르크의 독일 제국을 독일의 민족적 이상의 실현으로 확신하고 있으며 마치니 이후 19세기의 여러 사상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족주의를 보편주의의 최고 형태로 간주한다. 그것은 곧 비스마르크 시대에 이은 비렐름 시대의 기이한 산물인 것이다. 그는 또 1925년에 출판된 국가적 이성의 관념에서 바이마르 공화국에 분열되고 당황한 정신 상태를 대변한다. 이를테면 정치세계란 국가적인 이성과 정치 외적인 윤리 사이에서 결판이 나지 않는 투쟁의 무대가 되어버렸지만 이 윤리 역시 국가의 생명이나 안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나치 치하에서 학문적인 명성을 잃어간 1936년의 역사주의의 성립에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건 옳다고 인정하는 역사주의를 부정하면서 역사적이고 상대적인 것과 초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것 사이를 불안한 듯 오락가락하며 절망에 찬 소리를 지르고 있다. 그러다가 이윽고 자기 조국이 1918년 패배의 몇 곱절이나 되는 파괴적인 군사적 패배로 붕괴되는 것을 본 고령의 마이네케는 1946년에 출판된 독일의 파국에서 역사란 맹목적이고 가치 없는 우연에 희롱되고 있다는 신앙에 맥없이 빠져들어가고 말았던 것이다. 만일 심리학자나 전기작가라면 개인으로서의 마이네케의 변화에 흥미를 느끼겠지만 역사가에게 흥미 있는 것은 현재라고 해도 거기에는 3단계의
아니, 4단계의 시기가 선명한 대조로 연속하여 존재하며 그것을 마이네케가 역사적 과거 속에 반영시키고 있는 광경이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영국에서 뚜렷한 예를 찾아보자. 우상 파괴적인 1930년대라고 하면 영국의 정책상 한 유력한 세력으로서의 자유당이 바야흐로 없어지려 하던 시대지만 버터필드 교수는 휘구적 역사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주목할 만한 책이었다. 그 이유의 하나는 약 130페이지에 걸쳐서 휘구적인 해석을 비난하면서도 내가 색인에 의하지 않고 발견할 수 있었던 한에서는 폭스를 제외하면 한 사람의 휘구의 이름도 액턴을 제외하면 한 사람의 역사가 이름도 거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세밀함이나 정확성의 결함을 재기 넘치는 독설로서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휘구적 해석이 좋지 않다는 점만은 뚜렷이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휘구적 해석에 대한 비난의 하나는 그것이 현재와의 관계에서 과거를 연구한다는 데에 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버터필드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쪽 눈을 현재로 돌린 채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모든 죄와 궤변의 근원이다. 바로 이것이 비역사적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우상 파괴의 유행은 사그라졌다. 버터필드의 조국은 말하자면 한쪽 눈을 현재로 돌린 채 계속해서 과거를 들춰내는 위대한 지도자 밑에서 휘그적 전통 속에 구체화되어 있는 입헌적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평가되는 전쟁에 끼어들었다. 1944년에 출판된 영국인과 그 역사라는 소책자에서 버터필드 교수는 역사의 휘그적 해석은 영국적인 해석이라고 언명하면서 영국인과 그 역사와의 협력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결합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내가 이러한 견해의 반전에 주의해 달라는 것은 굳이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버터필드 제1호를 버터필드 제2호로 두드리자든가 술에 취한 버터필드 교수를 멀쩡한 버터필드 교수와 대면시키자는 것도 내 의도는 아니다. 나는 잘 알고 있지만 내가 전쟁 전과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에 쓴 것을 조금이라도 읽어준 독자라면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어김없는 모순이나 당착을 지적하여 나를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월한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50년 동안 대단히 중요한 갖가지 사건을 용케 빠져나와서 자기 견해에 무엇 하나 근본적인 변화도 없었다고 진정으로 주장할 수 있는 역사가가 실제로 있다 해도 나는 과연 그를 부럽게 생각할지 어떨지 모르겠다. 현재의 내 목적은 역사가의 연구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사회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전부이다. 사건만이 흐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자신도 그 흐름 속에 있는 것이다. 역사서를 읽을 때 저자의 이름을 지면에서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간행 또는 지필의 연대를 찾아야 하며 그 편이 때로는 유익한 법이다. 같은 냇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철학자의 말이 옳다면 같은 역사가가 2권의 책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역시 진실일 것이고 그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역사가 개인에서 역사서술의 주요 경향이라고 할 만한 것으로 잠깐 화제를 옮기면 역사가가 그 사회의 산물이라는 점은 더욱더 분명해진다. 영국 역사가의 거의 대부분은 19세기에는 역사의 과정이 진보 원리의 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진보한다는 조건 아래에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가 우리의 진로와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동안은 영국 역사가들에게 있어서 역사는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역사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자 역사의 의미를 믿는다는 것은 이단설이 되어버린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토인비는 몰락기 사회의 전형적인 이데올로기로 직선적 역사관 대신 순환 이론을 대체하는 절망적인 시도를 했다. 토인비의 시도가 실패하자 영국 역사가들 대부분은 전의를 잃고 역사에는 어떤 일반적인 형태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으로 만족해왔다. 마찬가지 의도의 피셔의 말은 전세기 랑케이 금원에 뒤떨어지지 않는 인기를 얻었다.
영국의 역사가들이 최근 30년 동안 진지하게 개인적인 반성을 하고 제각기 다락방에서 밤을 새워 공부한 결과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나는 그런 사실에 대해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하지만 나로서는 이들 모든 개인의 사색이나 밤샘 공부를 어디까지나 일종의 사회현상, 즉 1914년 이후 우리 사회 성격의 어떤 근본적인 변화의 산물 및 표현으로 생각하려 하는 것이다. 한 사회가 어떤 역사를 쓰느냐, 어떤 역사를 쓰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그 사회의 성격을 뜻깊게 암시하는 것은 없다. 네덜란드의 역사가 거일은 나폴레옹의 공과 과라는 제목으로 영역된 흥미있는 논문에서 19세기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연이어 나폴레옹에게 가한 평가가 19세기 프랑스의 정치 생활과 정치 사상의 변화와 투쟁상을 반영하고 있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사상도 마찬가지지만 역사가들의 사상도 시간적, 공간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던 액터는 환경에서 벗어나는 길을 역사 그 자체 속에서 발견했다. 역사는 다른 시대의 부당한 영향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부당한 영향이나 환경의 압제 또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의 압력에서까지도 우리를 구제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그는 쓰고 있다. 어쩌면 이것은 역사의 역할에 대한 매우 안이한 생각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기는 하나의 개인이지 사회현상은 아니라고 소리 높여 역설하는 역사가에 비하면 자기의 상황을 지극히 예리하게 의식하는 역사가가 그 상황을 극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더 많은 능력이 있다고까지 생각된다. 자기의 사회 및 역사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인간의 능력은 자기가 그 상황에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가를 인정하는 감수성 여하에 영향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강연에서 나는 역사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를 연구하라고 말했다.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 역사가는 개인인 동시에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런 이중적인 안목으로 역사가를 비중 있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제 역사가를 떠나 그 방정식의 또 하나의 항인 역사상의 사실을 같은 문제 형식에 비추어 생각해보자. 역사가의 연구 대상은 여러 개인의 행동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여러 힘의 작용인가? 이렇게 해서 나는 단단하게 다져진 땅에 발을 내딛는다. 벌린경이 몇 년 전에 역사적 불가피성이라는 재기에 찬 인기 있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 그는 T.S. 엘리엇의 저작에서 거대한 비개인적인 힘이라는 말을 빌려 그것을 책머리에 모토로 내걸었다. 그리고 그 책 전체를 통해서 역사에 있어서의 결정적 요소는 개인이 아니라 거대한 비개인적인 힘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였다. 내가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성격이나 행동이라는 견해를 존 왕은 나쁜 왕이라는 이론으로 부르고자 하는 것은 오랜 계보를 가지고 있다. 개인의 재능을 역사에 있어서의 창조력으로 요청하려는 욕구는 역사의식의 원시적 단계의 특징이다. 고대 그리스인은 과거의 업적에 그 업적 성취에 공헌한 원조격인 영웅의 이름을 끌어다 붙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서사시를 호메로스라고 부르는 시인의 것으로 돌리기도 하고 자기들의 법률이나 제도를 리쿠르고스나 솔론의 업적으로 돌리기를 좋아했다. 르네상스 때 비슷한 경향이 다시 나타나 당시의 고전주의의 부흥에 즈음해서는 전기 작가 겸 모럴리스트인 프루타르코스는 고대의 역사가들보다 인기나 영향력에 있어서 훨씬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 특히 영국에서는 우리들 모두가 이런 이론을 어머니의 무릎에서부터 배운 거나 마찬가지다.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거기에서 무언가 유치한 것, 적어도 덜 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사회가 더 단순했고 정치 문제가 소수의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시대였다면 이 학설도 얼마간 통용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복잡화된 현대사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19세기에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이 생겨난 것도 이 점증하는 복잡성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오랜 전통은 여간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20세기 초기에까지도 역사는 위인의 전기다라는 것이 여전히 긍정적인 금원이었다. 겨우 10년 전의 일인데 미국의 어느 뛰어난 역사가가 자기 동료들이 역사상의 인물들을 사회적, 경제적 여러 세력의 꼭두가시처럼 취급하여 역사적 인물의 대량 학살을 시도했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이 학설의 선봉자도 위와 같은 금원에는 차츰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모양이지만 영국의 역사가 웨지우드 여사가 지은 한 책의 서론에서 그 새로운 성명이 발견되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이 집단이나 계급으로서의 인간의 행동보다 흥미가 있다. 어느 쪽을 기초로 하건 역사는 쓸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쪽이 더 사람들을 오해하게 하거나 덜 오해하게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또 어떤 기분으로 그같이 행동했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주장은 명료하다. 웨지우드 여사는 인기 있는 저술가니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로즈 박사의 말에 의하면 엘리자베스 왕조의 제도가 붕괴된 것은 제임스 1세가 그 체제를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며 17세기의 영국 혁명은 스튜어트 왕조 초기에 두 국왕이 어리석었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 우연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로즈 박사에 비해 훨씬 엄격한 역사가인 존 닐경 역시 튜더 왕조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는 엘리자베스 여왕에 대해 찬미하는 데 열심인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앞서 인용했던 벌리는 역사가가 징기스칸이나 히틀러를 행여라도 악인으로 규탄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몹시 고민하고 있다. 존 왕은 나쁜 왕, 엘리자베스 여왕은 착한 여왕이라는 학설은 최근에 와서 특히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산주의를 칼 마르크스의 머리가 나은 아이라고 부르는 편이 공산주의의 기원이나 성격을 분석하는 것보다 쉽고 볼세비키 혁명을 니콜라이 2세의 우둔이나 독일의 금 때문이라고 돌리는 편이 혁명의 심오한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는 것보다 수월하며 20세기에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비렐름 2세나 히틀러의 개인적인 악의의 결과라고 간주하는 편이 국제관계 체제에서의 어떤 근본적인 붕괴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월한 것이다. 그런데 웨지우드 여사의 주장에는 두 명제가 결합되어 있다. 그 첫째 명제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은 집단 또는 개인의 이론으로서의 인간의 행동과는 구별되며 그중 어느 한쪽을 택하여 논하는 것이 역사가의 정당한 권리라는 것이다. 둘째 명제는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행동에 관한 연구는 그들의 행위의 의식적인 동기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여러 가지로 설명해 왔기 때문에 나는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주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을 개인으로 보는 견해가 인간을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견해보다 더 오해를 일으킨다든가 또는 덜 오해를 일으킨다든가 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을 오해로 이끄는 것은 그 둘 사이에 분명히 선을 그으려는 시도이다. 개인이란 원래 하나의 사회나 아마도 하나 이상 되는 사회의 일원이며 그 사회를 집단, 계급, 종족, 국민 등 무엇이라 부르건 상관이 없다. 초기의 생물학자들은 세장이나 수족관이나 우리 속의 새, 짐승, 물고기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으로 만족했으며 생물을 그 환경과 관련해서 연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마 오늘날의 사회과학 역시 이런 원시적 상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학문으로서의 심리학과 사회의 학문으로서의 사회학을 구별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사회 문제가 개인 행동의 분석으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견해를 심리주의라고 부른다. 그러나 개인의 사회적 환경을 연구할 줄 모르는 심리학자는 별로 대단한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개인으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전기와 전체의 일부로서의 인간을 다루는 역사를 구별하는 것이나 좋은 전기는 나쁜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 그럴듯하다. 액터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개인적 인물에 의해 고취된 관심만큼 인간의 역사 간의 오류와 불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없다. 이 구별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는 영이 그에 져서 빅토리아 시대의 격언인 하인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신사는 물건을 논한다는 말 뒤로 도피하려는 생각은 없다.
나는 전공 분야에서 보면 아이작 도이치의 스탈린 전기나 트로츠키 전기가 뛰어난 예이다. 그러나 어떤 것은 역사소설과 마찬가지로 문학에 속한다. 트레버 로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리턴 스트레치에게는 역사상의 문제가 언제나 그리고 유일하게 개인의 행동이나 기행에 관한 문제였다. 그는 정치나 사회 같은 역사상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는 결코 대답하려고 한 적도 없고 또 묻지도 않았다. 누구든 역사를 쓰거나 읽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사가 아닌 과거에 대해서도 훌륭한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역사라는 말은 사회 속에 있는 인간의 과거에 대한 연구 과정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역사란 개인이 그들 자신의 기분으로 보아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언뜻 보기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된다. 내 생각에 웨지우드 여사 역시 다른 현명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설명한 바를 자기 자신은 실행하지 않은 것 같아. 만일 실행한다면 그녀는 틀림없이 기묘한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인간은 언제나, 아니 오히려 일반적으로 자기가 완전히 의식하고 있는 동기나 자기가 스스로 인정하는 동기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의식적인 혹은 본인이 시인하지 않은 동기에 대한 통찰을 무시하려는 것은 일부러 한쪽 눈을 가린 채 일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역사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다. 조낭의 나쁜 점은 폭군이 되기 위한 그의 탐욕, 우둔함이나 야망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 만족하는 한 여러분은 동화의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개인적인 선악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낭은 봉건제후의 대두에 반대하는 기존 권익의 무의식적인 도구가 되어 있었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번에는 조낭의 나쁜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보다 훨씬 복잡한 견해를 끌어들이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은 개인의 의식적 행위에 의해 정해지지 않고 그들의 무의식적 의지를 안내하는 외부의 전능한 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난센스이다. 나는 신의 섭리나 세계 정신이나 팽창의 계시나 대문자로 쓰여질 만한 역사나 그 밖에 흔히 여러 사건의 과정을 인도한다고 생각되는 추상적 관념은 믿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고 싶다. 역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막대한 부도 갖지 못했으며 어떤 전투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하고 소유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인간,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점은 추상적인 역사관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순수한 경험적 관찰에 관한 것이다. 첫째, 역사란 상당한 정도까지 수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칼라일은 역사는 위인의 정기이다라는 불행한 주장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그의 매우 유창한 웅변에 귀를 기울여보자. 그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저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와 있다. 2,500만 명의 가슴을 무겁게 압박하던 굶주림, 추위, 그에 따르는 고통이야말로 프랑스 혁명의 원동력이었다. 어느 나라의 혁명이든 같을 것이다. 또한 레닌도 이런 말을 하였다. 정치는 대중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있는 곳에서, 즉 진정한 정치가 시작되는 곳에서 시작이 된다. 칼라일이나 레닌이 말하는 수백만 명이란 수백만의 개인을 지적하는 것이며 거기에 비개인적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이런 문제를 논할 때는 흔히 익명성과 비개인성이 혼동되곤 한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람들 아닌 것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이 개인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엘리엇이 말하는 거대한 비개인적인 힘이라는 것은 보다 대담하고 솔직한 보수주의자인 클레런던의 말을 들어보면 익명의 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이 수백만의 익명의 사람들이야말로 많건 적건 무의식적인 협력으로 통합된 사회적 힘을 이루고 있는 여러 명의 개인이었던 것이다. 보통의 경우에 역사가는 불만을 품은 한 농부나 마을에 관해서 알 필요가 없다. 그러나 수천 마을에 수백만 명의 농부가 불만을 품으면 그것은 어떤 역사가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존스가 결혼을 망설인 이유는 그것이 존스와 같은 세대의 수천 명에게 결혼을 망설이게 하고 따라서 결혼율의 급격한 저하라도 보여주지 않는 한 역사가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인해 결혼율이 저하되는 경우 당연한 일이지만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이다. 보통 운동은 소수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아는 체하며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 모든 효과적인 운동에는 소수의 지도자와 다수의 추종자가 있는 법이지만 이것은 다수자가 운동의 성공을 위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역사에서 수는 중요하다. 나의 두 번째 고찰은 이미 잘 입증되었다. 다른 많은 사상적 경향의 저술가들도 모두 다 개별적인 인간의 행위는 행위자나 다른 모든 개인이 의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결과가 되는 수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기독교인들은 개인이 의식적으로는 흔히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의해 행동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는 신의 목적을 위해서 일한다고 믿고 있다. 맨더빌이 개인의 악덕은 사회의 복지이다 라고 한 것은 일찍이 이 진리를 일부러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유명하지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헤겔의 이성의 관계는 비록 개인 자신은 스스로의 욕망을 채운다고 믿고 있지만 그 개인을 자신을 위해서 일하게 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게 쓴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경제학 비판의 서문에서 인간은 생산수단의 사회적 생산에 있어서 스스로의 의지와는 별개의 일정하고 필연적인 관계 속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또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에서 아담 스미스를 본떠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인류의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제 이 명구집도 너무 길어졌으니 버터필드 교수에게 마무리를 부탁해야겠다. 역사적 사건에는 역사의 진로를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돌리는 성질이 있다. 1914년 이전 100년 동안에는 작은 지역 전쟁이 있었을 뿐이었는데 1914년 이후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19세기의 마지막 75년 동안에 비해 20세기 전반에는 전쟁을 원하는 개인이 많았다거나 평화를 바라는 개인이 적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 사실을 설명하는 데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1930년대의 대경제공황을 어느 한 개인이 획책했다든가 원했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 명의 개인의 행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개인의 의도와 그 행위의 결과가 빗나간다는 진단은 과거를 대상으로 하는 역사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1917년 로지는 우드스 윌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개입할 생각이 없지만 사건에 말려들게 될 것 같이 보인다. 역사가 인간의 의도에 대한 설명이나 행위자 자신들에 의해 주어진 동기에 대한 설명을 기초로 다시 말해 행위자가 왜 그들 자신의 판단으로 이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 하는 동기를 바탕으로 쓰여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역사상의 사실은 분명 여러 개인에 관한 사실이지만 고립된 개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도 아니고 진실이건 가공이건 여러 개인이 스스로 행위의 동기라고 부른 것에 관한 사실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이며 또한 여러 개인의 행위로부터 그들 자신이 의도한 결과와는 다른 때로는 반대의 결과마저 낳는 사회적인 여러 힘에 관한 사실인 것이다. 지난번 강연에서 언급했던 콜링우드 역사관의 가장 중대한 오류는 행위의 배후에 놓인 사상이 행위하는 개인의 사상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가정이다. 역사가가 연구해야 할 것은 행위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행위하는 개인의 의식적인 사상이나 동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사회에 반항하는 개인의 통속적인 모습을 설정하는 것은 사회와 개인 사이에 잘못된 대립을 다시 도입하게 된다. 어떤 사회든 완전히 같을 수는 없다. 모든 사회는 사회적 투쟁의 무대이며 기성 권위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도 그 권위를 지지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산물이자 반영인 것이다. 리차드 2세나 에카테리나 여제는 각각 14세기 영국과 18세기 러시아의 강력한 사회적인 힘을 반영했지만
타일러나 농노의 반란 지도자인 푸카초프 또한 마찬가지이다. 군주나 반역자나 똑같이 그 시대 및 나라의 특수한 요건의 산물인 것이다. 타일러나 푸카초프를 사회에 반항하는 개인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단순화이다. 만일 그들이 그런 개인적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역사가에게 전해졌을 리가 없다. 그들의 역사상 역할은 추종하는 대중이 있었던 덕택이며 그들은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서 중요하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혹은 보다 미묘한 차원에서 뛰어난 반역자이자 개인주의자인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그 시대, 그 나라에 니체보다 더 급진적으로 반항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니체는 유럽 사회, 특히 독일 사회의 직접적 산물이었고 중국이나 페루에서는 나타날 수조차 없는 인물이었다. 니체라는 개인이 스스로 표현하던 사회적인 힘이 얼마나 유럽적이었던가, 특히 독일적이었던가 하는 것은 니체와 동시대인들보다 그 사후의 세대에 이르러서 더욱 뚜렷해졌다. 따라서 니체는 그 당시의 세대보다 그 뒤의 세대에게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 반역자의 역할은 위인의 역할과 비슷하다. 역사상의 위인설도 최근에는 지나간 유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가끔 그 보기 싫은 머리를 쳐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작된 어느 대중적인 역사교과서 시리즈의 편집자는 중요한 역사상의 주제를 위인전으로 쓰는 방법으로 시작할 것을 집필자에게 요구했다. 테일러는 한 짧은 글에서 근대 유럽의 역사는 세 거인, 즉 나폴레옹, 비스마르크, 레닌을 통해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그도 보다 진지한 논문에서는 이런 무모한 계획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역사에서의 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위인도 한 개인이기는 하지만 탁월한 개인이므로 동시에 탁월한 중요성을 가진 사회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은 말했다. 시대가 뛰어난 인물에 맞아야만 한다는 것, 즉 크로멜이나 레츠 같은 천재도 오늘날이었다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이다. 마르크스는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루메르 18일에서 이와는 반대되는 현상에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은 형편없는 인간들이 마치 영웅이나 된 듯이 뻐기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만들었다. 비스마르크가 18세기에 태어났더라면 독일을 통일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위인도 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톨스토이처럼 위인을 사건들의 이름을 붙이는 상표에 불과하다고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위인 숭배에 불길한 함축이 있는 수도 있다. 니체의 초인은 불쾌한 인물이다. 히틀러의 경우나 소련의 개인 숭배의 무서운 결과는 새삼스럽게 상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위인의 위대함을 훼손하는 것이 나의 의도도 아니고 위인은 거의 예외 없이 악인이라는 주장에 동조할 생각도 없다. 내가 공격하고 싶은 것은 위인을 역사 밖에 두고 어디선가 호련히 나타나서 그 위대함의 힘으로 스스로를 역사에 강요한다는 견해. 요술상자처럼 위인이 미지의 장소에서 기적같이 나타나 역사의 진실한 연속성을 중단시켜버린다는 견해, 바로 그것이다. 오늘날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헤겔의 고전적인 소술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대의 위인은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시대의 의지를 그 시대에 알려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행위는 그 시대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는 그의 시대를 실현한다. 영국의 평론가 리비스 박사가 위대한 저술가는 인간의 자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지만 이것도 같은 의미이다. 위인은 현존하는 여러 힘의 대표자이거나 아니면 항상 그 자신이 기성권위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창조를 돕고자 하는 여러 힘의 대표자인 것이다. 그러나 나폴레옹이나 비스마르크 같이 기존 세력을 배경으로 위대해진 사람보다는 크롬웰이나 레닌처럼 자신들을 위대하게 한 여러 힘, 그 자체의 창조를 도운 위인에게서 더 높은 창조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시대보다 지나치게 앞서 있었기 때문에 후대에 이르렀어야 겨우 그 위대함이 알려지게 된 위인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위인이란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면서 대행자이고 동시에 세계의 양상과 인간의 사상을 바꾸는 사회적 여러 힘의 대표자이며
창조자인 뛰어난 개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역사란 이 말의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의 사회 과정이며 개인은 사회적 존재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사회와 개인 사이의 상상적인 대립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기 위한 함정일 뿐이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과정은 추상적이고 고립된 개인과 개인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인 것이다. 브루크 하르트의 말을 빌리면 역사는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일들의 기록이다.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현재는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이중 기능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회를 이해시키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세계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여 우리를 단순한 생물적 통일체에서 사회적 통일체로 바꾸어 간다. 역사시대이거나 선사시대이거나 어떤 단계의 인간이든 태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속으로 던져지는 것이며 그 순간부터 벌써 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구사하는 언어는 개인적인 유전이 아니라 그가 성장한 집단으로부터의 사회적 획득이다. 분명히 어떤 의미에서의 개인화의 증대는 현대의 진보된 사회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또 그것은 사회활동의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다. 사회의 발달과 개인의 발달은 동시에 진행되고 서로서로 제약하는 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복잡하고 진보된 사회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 개인 간의 상호 의존이 복잡하고 진보된 형태를 가진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 인간성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는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두드러지게 다르므로 이것을 지배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이나 관습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역사적 현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위대한 역사는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시각이 현재의 여러 문제에 대한 통찰에 비추어져야만 쓰여질 수 있는 것이다. 역사가는 역사를 쓰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역사의 산물인 것이다. 첫 번째 강연에서 나는 역사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를 연구하라고 말했다. 오늘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역사가를 연구하기에 앞서 역사가의 역사적 사회적 환경을 연구하라. 역사가는 개인인 동시에 역사와 사회의 산물이다. 오히려 나는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 무조건 동의하고 싶다. 역사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막대한 부도 갖지 못했으며 어떤 전투도 하지 않는다. 모든 일을 하고 소유하고 싸우는 것은 오히려 인간, 실제로 살아있는 인간이다. 역사에서 수는 중요하다. 인간은 의식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서 인류의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이고 있다. 역사상의 사실은 분명 여러 개인에 관한 사실이지만 고립된 개인의 행위에 관한 사실도 아니고 진실이건 가공이건 여러 개인이 스스로 행위의 동기라고 부른 것에 관한 사실도 아니다. 그것은 사회 속에서의 여러 개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사실이며 또한 여러 개인의 행위로부터 그들 자신이 의도한 결과와는 다른 때로는 반대의 결과마저 낳는 사회적인 여러 힘에 관한 사실인 것이다. 모든 사회는 사회적 투쟁의 무대이며 기성 권위에 반발하고 있는 개인도 그 권위를 지지하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 사회의 산물이자 반영인 것이다. 오늘날에도 나는 다음과 같은 헤겔의 고전적인 소술보다 더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시대의 위인은 그 시대의 의지를 표현하고 시대의 의지를 그 시대에 알려서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의 행위는 그 시대의 핵심이자 본질이다. 그는 그의 시대를 실현한다.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과정은 추상적이고 고립된 개인과 개인의 대화가 아니라 오늘의 사회와 어제의 사회 사이의 대화인 것이다. 역사는 한 시대가 다른 시대 속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한 일들의 기록이다. 과거는 현재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현재는 과거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의 이중 기능이야말로 인간으로 하여금 과거의 사회를 이해시키고 현재의 사회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